빨라진 대통령실 뭔가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몇 시간 안 됐어요, 지금요. 과거의 어떤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신속하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뭔가 이 야당 의원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제가 오늘 초등학교 학폭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경기도 모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립니다. 47살밖에 안 된 어린 학생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피해 학생과 부모는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도와주세요. 만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더 적절치 못한 건 그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에요.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한 겁니다. 초3이, 초2에게 가한 폭력이 그것도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라고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자, 민주당의 김용우 의원이 뭔가 학폭 얘기인데 무슨 초등학교 3학년 무슨 구주 전치 9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그 다음 얘기가 이게 참 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겠죠. 보겠습니다.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가해 엄마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 카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카톡 프로필에 이 사진을 올린 시점을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전지를 내린 날입니다. 그런데 굳이 카톡 프로필에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자, 초등학교 3학년생의 학폭, 전치 9주,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참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보도가 아까부터 되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좀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 뭔가 학폭을 가해했는데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는 자체가 일단 놀랍고요. 이런 사례를 혹시 변호사로서 보셨습니까? 학교폭력 사건은 매 학교마다 사실 연간 수건 내지는 10건 가까이 나타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까지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생 3학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안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전치 구주는 보통 골절이 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이랬을 때 이제 8, 9주, 10주 정도 나오는데 단순한 타박상 이런 게 아니고 골절까지 갔을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통상적인 상해 진단서는 2주 내지 3주 정도가 제출되는 예. 게 평균적인 수준인 거에 비해서는 9주는 피해자의 피해가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9주가 나왔는데 무슨 사랑의 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인식인가 이거 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폭력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전혀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입장 바꿔서 내 자녀가 누구에게 타인에게 맞고 9주의 진단서가 나올 수 있을 정도면요. 굉장히 심각한 피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잖아요. 보호받아야 될 나이에 예. 한 학급 위에 있는 특히 선후배 관계라고 이런 거를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했으면 피해 학생에게 마땅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하고 즉각적인 피해 배상을 하고 예. 원래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이제 강제 분리 조치를 3일밖에 못 합니다. 학교에서는요. 임시 조치로. 임의로 피해자가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학교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의 김용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꺼내놨어요. 일단 초등학교 3학년이 2학년 학생에게 뭔가 가해를 학폭을 했고 전치 9주가 나왔다. 이런 설명을 꺼내놨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3학년 학생의 부모님 얘기가 나왔죠. 아까도 영상에서. 화면 보이면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죠. 그러니까.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최근에 선임 행정관에서 승진이 된 걸로 알려졌죠. 그래서 의전 비서관인데
김건희 여사와 어느 대학의 뭐 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했다. 동기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기도 했고요. 과거에 약간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도 였겠다. 뭐 이런 프로필까지 좀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소영주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아까 이제 김용우 의원의 설명 중에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생의 어머니가 무슨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설명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김용우 의원실의 보좌관이 찾아낸 것 같아요. 예. 그 날짜와 일시 등등을. 근데 이제 보면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설사니까 지금 김성인 의전 비서관의 예. 배우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지금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음. 왜 하필이면 학폭에서 본인의 자녀에 대한 징계가 강한 징계가 내려진 날 그 근처로 해서 카톡을 바꿨을까요? 그건 뭐냐면 본인의 어떤 권력의 어떤 과시? 혹시라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애가 뭐 그 밑에 있는 2학년짜리 예. 애를 때려서 전치구주를 때렸으면 집안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아. 그 와중에 무슨 카톡 프로필을 왜 바꾸겠어요? 오.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피해자 부모를 만나고 또 아이를 면담하고 또 아니면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도 만나고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프로필 사진을 대통령과 의전비서관 사진을 올려놨다. 예. 그거는 지금 이제 다른 학부모들과 소통을 할 때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권력을 이용해서 가진 자들이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오해를 충분히 줄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근데 이 학폭 사안이 지금 이 3학년생 지금 가해자로 뭐 알려져 있는 이 3학년생이 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 정도의 처분만 학교에서 이루어졌다고 또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학교폭력 사건에서요. 전학 처분은 굉장히 강도 높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엄격한 판단이 따르는 징계 처분 아니면 퇴학이나 뭐 초등학교는 퇴학 자체가 안 되지만요. 예. 강제 전학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 특히 학기 중에 반교체라는 징계도 굉장히 중징계로 저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징계 처분 자체는 그렇게 너무나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다만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가해 학생도 어리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고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피해 학생을 먼저 보호라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징계의 종류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 측에서 피해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그 심리적이거나 어떤 경제적이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회복시켜 주느냐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이고 합의가 됐고 피해 학생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징계 처분으로 아까 나온 교체 정도가 학급 교체. 수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보복 감정을 드러낸다거나 예.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면 또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예. 조금 미약한 징계라고도 볼 여지가 있는데 예. 이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상해 진단서가 나오는 순간 학교장 자체의 징계가 안 됩니다. 다 교육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교육청에서 이제 전문가가 토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존중할 수 있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모두 초등학생이에요. 3학년, 2학년.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아마 감안을 하고 너무나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런 걸 학교 쪽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내용이 오전에 알려지면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 브리핑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오늘 교육위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대통령실이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반갑지 않은 소식이긴 한데요. 예. 우리가 흔히 정치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이슈들을 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슈보다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개인이라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인의 행동, 개인의 말 이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 간주가 되고 또 거기에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진위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나타난 결과 그 자체만 보더라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례적으로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의 국감에서 제기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신속한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예.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나절도 안 걸렸거든요. 그렇죠. 반응이 아주 나오는 게. 신속하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 자체가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고 예. 더군다나 대통령 지지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국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태도로 대응한다 그러면은 예. 상당히 후폭풍이 우려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도 뭐 이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죠. 뭐 지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 개인적인 사생활보다는 일단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로 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여기에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상당히 뭐 발빠른 대처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반성이라든가 또 예. 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모습은 좀 부적절하죠. 그래서 빨리 진화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네. 그러니까 일단 신속하게 나왔다. 이 점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과거에 사실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쪽의 구성원 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는 사실 대통령실이 조금 시간을 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즉각적 조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사실 확인이 먼저다. 법적인 문제 있냐.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여론의 비판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 느끼시겠지만 사회적으로 학폭 문제가 워낙 예민한 이슈이고 사안 자체가 또 이게. 그런데다가 그 이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자녀의 학폭 문제로 낙마를 했고 그것도 이동관 얘기가 방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논란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컸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잇따라 있었던 데다 이번 이제 그 스토리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굉장히 어린 학생인데 전치 9주가 나올 정도로 폭행을 했다. 근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겠죠. 그래서 즉시 어쨌든 공직기강 조사 들어가고 직무배제를 예.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서 재보궐선거 결과 이후에 예. 지금 여권 전체적으로 민심을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도 우회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이런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일수록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원칙대로 대응을 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변화의 노력이나 이런 게 진정성이 없구나 이렇게밖에 더 비치겠습니까? 예. 그런 걸 이제 그 파악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도 빠르게 대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희석 선임 대변인 최근에 선임이 되셨죠. 선임 대변인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내용이 일단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 김영호 의원이 처음 제기해서 알려지는데 이 내용이 알려졌을 때 혹시 당 대변인단 차원에서는 어떤 논평이라든가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좀 있으셨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걸 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저희끼리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용산 대통령실의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 저희도 당연히 입장을 갖고 있죠. 아직 이제 논평 발표는 안 났는데. 약간 좀 처음에 이 내용을 좀 접하셨을 때 약간 당혹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민심의 따가움을 정확히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겠다는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 그리고 앞으로 이거 이슈를 대하는 자세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빨리 대응해야 된다 이 자세를 지금 가다듬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차원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가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조치가 있을 걸로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사실관계 입장을 파악해 보지만 이 정도 사안 일단 나타난 객관적으로 나타난 이 팩트만 가지고 봤을 때 이 정도 사안이면 어떻게 좀 보세요? 기본적으로 해당 비서관이 더 이상 직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본인의 가족과 관련한 문제로 대통령의 비서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누구 비서관이라는 이름이 벌써 나오는 순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모신다고 표현합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의 입장에서는 본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조사 이후에는 뭐 직위해자는 절차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본인이 먼저 직을 더 할 수 없다는 뜻을 자진해서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뭔가 더 소명하고 싶은 그리고 소명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안 자체가 많은 분들이 좀 놀라게 했어요. 이 사안이.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과 관련된 이 비서관 자녀의 문제였구나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자, 뭐 추가적인 어떤 입장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속보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한편 요즘에요.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이도훈 대변인이 설명을 했잖아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거든요. 근데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상당히 변화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참 지금 많이 정치권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요.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 대변인께 이것도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구인사 충북 단양에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일정이 좀 갑자기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제 이제 충북 지역에 가셔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아마 그 길에 이 대선 때도 방문하셨던 저 구인사에 가시려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아까 원래는 그러니까 저런데 대통령 방문하면 미리 일정을 다 잡잖아요. 예, 예. 그 경호 문제도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충북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다가 거기 좀 가봐야겠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럼 왜 구인사냐? 지난번 대선 때도 2차례나 방문하셨던 곳에 가서 예.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사찰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참선, 기도 그리고 뭔가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약간 그런 거를 좀 원했던 걸까요, 네, 대통령께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실 예. 텐데 결국 그걸 다 정화하고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임기 동안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져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방문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윤석 대변인께서 오늘 가만히 듣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강한 논평을 보기 드물게 요즘에 좀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달라졌다 했는데 최근에 참모들이나 주변에 내놓는 어떤 이 메시지나 발언도 좀 변화가 있는데 일단 지난 8월 말에 나왔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장관들, 국무위원들 보고 한 소리예요. 일단 그거부터 좀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국무위원은 정무적 정치인, 말로 싸우라고 있는 자리다. 전사가 돼야 된다. 이래서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발언이고요. 그 이후에 장관들의 어떤 국회에서의 강한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요. 최근에 메시지가 조금 바뀝니다. 다음 화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죠. 향후 장관 후보자를 선택할 때도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최근에 낮은 자세 이런 거를 어떤 이렇게 제언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강한 공감 표시를 했다는 것도 알려졌어요. 그럼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에 찬성한다,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전사가 되라와 낮은 자세는 아주 다른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런 변화가 좀 있었어요.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전사가 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장관들의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얘기했는데 일본 도쿄 전략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하는 거하고는 대단히 다른 착각하고 얘기예요.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친일파입니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저한테 계속 묻지 마시고.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 갑질하라고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합니다. 판결 질문하세요. 취지에 따라. 아무튼 저래서 참 많이 회자가 된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낮은 자세, 그리고 앞으로 장관 후보자는 국민을 섬기는 이런 자세가 기본입니다. 뭐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어제요, 아까 이 윤석열 대통령 구인사도 마무리했지만 그에 앞서서는 이 충북에서 이제 필수 의료 관련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 끝에 한 발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강조합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소통은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반송이란 단어도 들어갔습니다. 소통, 반성 이런 겁니다. 지금요. 확실히 이제 보궐선거 이후의 상황,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오늘도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기록을 했어요. 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것까지 가만히 된 걸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지지율 흐름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 오늘 나와 계신 5분 패널께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소통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판단에다가 써달라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자, 동시에 들어주시죠. 가슴 쪽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면은요. 한번 써봐. 이상희 교수님께서 가장 독특한 답을 쓰신 것 같은데, 아침마당이 뭡니까? 뭐 타방송에 나와서 타방송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건 이름입니까? 좀 뭐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아침마당을 좀 썼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 PI적 측면에서 이렇게 좀 고려를, 들어주세요. 예. 이게 비춰서 잘 안 보이네요. 예. PI적 측면, 즉 대통령 이미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데 예.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지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예. 그때 명절을 앞두고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어요. 아, 특정 약간 그렇죠. 프로그램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그 PI를 담당을 했었는데 본인이 그걸 준비하셔서 아시는 거군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앞서서 이 행보에 있어서는 뭔가 유난률적인 역할을 할 때가 좀 필요합니다. 예. 계속 뭐 아스팔트만 가다가 자갈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유난률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소통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예. 뭐 이례적으로 반성이라는 단어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잘못되었으니까 바꾸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대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방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된다 그러면은 꼭 아침마당을 나가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 대중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독단적이고 또 고집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굳어 있단 말이죠. 예. 군림한다 이런 이미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중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경호적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이 TV에 대중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거기에 나가서 진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점점 이미지 개선, PI적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야 소통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성적 의미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성이 소통이다 보면은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국민과 가까이 가는 접점 포인트를 찾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혹시요 아침마당에 아니고 뉴스와이드에 나오시면 안 될까요? 여기 원래 뉴스와이드가 이미 써 있는데. 지금 여기 뉴스와이드에 나오면 좋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접점을 늘릴 수 있는 국민과 접점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찾아서 거기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번에는 맞은편 쪽으로 가서 박원석 전 의원님 이게 대국민 직접 소통
예. 지금 뭐 맥락은 이상희 교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최근의 대통령 메시지 기류가 어찌됐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또 민생을 강조하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수석 비서관들의 전언을 통해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덜 체감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직접 육성으로.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번 강서 재보궐 선거 정도의 충격이라면 예. 이게 여론조사 지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어떤 여론조사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는 없거든요. 그 심각성을 느낀다면 예.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아침마당일 수도 있고 기자회견일 수도 있고 예. 도어 스태핑일 수도 있고 국민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기술적인 거야 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검토하겠죠. 예. 그러나 더 늦추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뭔가 이게 변화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 그리고 정말 변화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때 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정운영 기조를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겠다. 그동안에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 점은 뭐 내가 고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끝에 이제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 박원석 전 의원님이 대국민 국정 소통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셨네요. 네, 도어 스펙팅을 이제 없애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모습이 사라진 느낌이 있어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곧 예. 재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었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기자분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그려나가는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 생생한 어떤 대통령의 생각과 정책 토론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도 기자회견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지만 예. 처음에 좀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좀 흐지부지 된 영향도 있거든요. 예. 이제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요. 쓰신 것 중에서 가장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저기 서영주 부대변인은 네. 양치기 소년이라고 쓰셨어요. 네네. 이거 소통 좋죠.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조 변화, 예. 이거는 뭐 한두 가지를 가지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소통 전에 해야 될 일은 신뢰 회복이에요. 결국에는 아무리 민생 속에 뛰어들면 뭐합니까? 믿질 않습니다. 이번에 말과 행동이 같을 거라는 것은 기대일 뿐이지 그 전에 살아온 부분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부분에서 강서구청 구민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해서 말하자면 참패를 안겨준 거예요. 결국에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예. 본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메신저가. 그래서 저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좀 풍자적으로 얘기는 했어요. 그럼 양치기 소년이 책을 좀 되지 마라 이렇게 쓰신 그렇죠. 겁니까? 양치기 소년의 책을 좀 읽어보시면 가장 뼈아픈 건 뭐냐면 이 거짓말쟁이로 찍히기 시작하면 예. 가장 큰 벌은 진실을 말할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이 일회성 어떤 이미지를 바꾼다.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뭐 어떤 그런 제스처를 보여준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겠다 하면 예.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더 진중하게 고민하셔야지 지금 당장 소통한다고 막 민생 속에 들어가고 시장 가고 뭐 현수막 걷어내고 이 자체로 국민들은 아직까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구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한 기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양치기 대통령은 되지 말으셔라. 그런 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 되지 마라 이렇게 쓰신 거군요. 유희석 대변인이 곰곰이 저걸 보고 계시네요. 양치기 소년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쓰신 거는 국민과의 대화라고 쓰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직접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뭐 기자회견의 방법도 있고 어떤 뭐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디까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는 기자를 통해야 된다든지 프로그램 진행자를 통해야 된다든지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이번에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사전 시나리오 없이 어딘가 모이셔서 뭐 예를 들어 뭐 타운홀 미팅도 형식이 될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께 가감 없이 얘기를 하고 아주 진솔하고 순박하고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또 본인의 진솔한 얘기를 하고 또 해명할 수 있는 건 해명을 하고 사정이 전달되지 않은 부분은 또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양측의 소년이 되기 전에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나라 이 얘기군요. 직접 그렇습니다. 만나라. 알겠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답들을 다 다섯 분께서 해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최근에 약간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주제에 기사 참 많이 지금 언론들이 쓰고 있고 다루고 있어요. 지금요 이 주제를.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한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 길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 보면은요, 이거 아이들이 보면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좀 험한 소리들이 쓰여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최고위에서는 전국에 개첨되어 있는 일체의 정쟁형 현수막을 지금 이 시간부로 철거키로 결정을 하고 각 당협별로 지시를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순한 글자가 써 있는 민생 이런 거 쓴 걸 좀 고쳐놨군요. 이거는요,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민주당은 좀 약간 험한 글자 있는 저런 거 이 현수막 철거할 계획 아직 없습니까? 저희가 험한 거 많이 안 쓰는데요. 비슷비슷하던데요. 계속 보면은 양당이 뭐 만만치 않던데요 지금. 뭐 이제 그 정쟁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국민들 보시기에 피곤하시고 피로감을 주는 현수막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쟁 부분들의 현수막들이 난무하는 것은 그만큼 여야가 골이 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된다는 것이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정치를 왜 현수막으로 싸웁니까? 그러게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서 말로 해야 되는 말로 건데. 해서 싸우고 예. 거기에서 서로 간의 이견들을 좁혀가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큰 어떤 틀에서는 아니죠. 작은 틀에서는 좋은 현상이다. 예. 먼저 제안하신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더 검토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면 그리고 여당이 야당을 만나면 저런 현수막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정쟁 현수막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하지 않고 왜 현수막부터 떼는 거죠? 저는 좀 비판적으로 하면 이것도 그냥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저 진정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야당을 만나자.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야당표를 만나자. 뭐 그거 어렵습니까? 저런 노력을 기울일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은 계속 안 하시는데 아까 민주당 거 살짝 나갔어요. 화면에 무슨 글로벌 호구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거친 말인데 이상희 교수님.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소통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방법적 측면에서 반성하는 내용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당에서 현수막을 철거했단 말이죠. 이걸 또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적 대립 관계에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국정 운영의 여당의 책임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의 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서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종의 패배적 개념이고 굴복적 개념이죠. 왜냐 그러면은 이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반성하는구나. 뭔가 우리가 낮음으로 가는구나. 패러다임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여당에 대해서 현수막 철거도 저거는 도저히 이것이 이길 성산이 없으니까 현수막 철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립적 관계에서 해석하시는 건데 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국정에 대한 변화가 조짐이 있으면은 메시지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메시지가 달라짐에 따라서 기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다. 즉 대립적 관계에서 굴복이다 패배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의 책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의 입장 이것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에 부응하는 그리고 그 방법적 측면에서 달리 해나가야 되겠다는 기조의 변화 이런 걸로 해석해야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부터 아예 특정 정당이 안 걸었으면 다른 정당은 그냥 제풀에 지칠 거 아니에요. 혼자만 보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는데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요것도 변화라면 변화예요. 김기현 대표와 관련되는 건데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당대표실 관계자니까 신빙성이 있겠죠. 앞으로
김기현 대표 입에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손으로 꼽게 될 것이다. 웬만하면 얘기 안 한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안 하겠다. 사실 그동안 국민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는 대개 다 비판, 비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러면요. 과거에 얼마 전까지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많이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는지 그 영상으로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조작 짜깁기 된 인터뷰를 이재명 대표가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탁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토착 비리 혐의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는 오늘의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닷없이 얼토당토 않는 억지 명분을 걸고 단식을 한다고 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쇼였습니다. 자주 얘기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좀 안 하겠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건데. 윤희석 대변인. 네. 이것도 이제 반성 차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정쟁, 특히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는 겁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도 얼마 전에 그 인터뷰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 결국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예. 토끼가 진 이유는 목표가 있는데도 상대인 거북이만 생각하다 진 거다. 거북이는 상대 생각하지 않고 목표만 생각하니까 결국 이겼다. 예. 저희의 목표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본 전제를 저희가 잠시 잊고 너무 정쟁에 빠졌다는 자체 반성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대변인들 논평도 이제는 민주당을 향한 어떤 비난, 비판보다는 어떤 민생에 더 중점을 둔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나아가서는 정부를 향한 어떤 요구, 정부를 향한 국민의 어떤 요구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지 마, 민주당을 생각하지 마 이 분위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생각하자. 그것이 국민 민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예. 제가 굳이 정의당 의원이라고 하신 게 왜 정의당 상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뭐 그렇고요. 정의당 집안 사정도 지금 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만 아무튼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 김기현 대표 관련된 뭐 현수막 철거라든가 이재명 대표 이제 언급 안 하겠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건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너무 극심했던 게 사실이고 아까 이제 현수막을 뗀 것도 그렇고 저런 식의 상대당 대표를 향해서 정쟁성 그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인데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겁니까? 이게 단지 정쟁의 자제 차원이 아니라 정치를 정상화하는 그런 그 단계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고 사실은 여당은 여당 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포용력이고 통합력이고 또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성이고 이런 건데 그동안에 여당 다움이 너무 없었어요. 또 당 대표들은 당 대표 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상대당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들이 직접 비난하며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은 과거의 정치에서는 없던 일이에요. 근데 정치가 사나워지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지금 여당이시니까 먼저 정상화하겠다고 나서셨다면 저는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야 된다. 이런 건의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형사 피고인인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야당 대표예요. 근데 야당과 정치를 안 할래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번 정기국회 지금 예산심의도 12월 2일까지 맞춰야 되고 또 대통령이 국정중점과제로 선정한 여러 가지 법률안들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야당이 협조 안 받고 그런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되겠습니까? 때문에 형사 피의자이자 피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이건 제도와 시스템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존중한다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정상화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쭉 평가하시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어요. 박원석 전 의원도 살짝 그 얘기를 하셨는데 뭐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다음 주제가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모습이 있었거든요. 주제로 보겠습니다. 보낸 대로 말해달라. 내가 뭘 보내니까 그거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재판 오늘도 열렸거든요. 지난 화요일도 열렸는데 오늘도 열렸는데 여기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만 2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 주장 실감하십니까? 자, 서영주 부대변인. 이번 주에 재판 대장동 재판 2번 출석했거든요. 근데 이게 매주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선거법 재판은 또 금요일 날 있어서 이건 또 번갈아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기소된 게 더 있어서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나가야 될 판이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당무 복귀하는데. 근데 이렇게 재판 자주 가서 당무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당무와 재판을 병행해서 최대한 해봐야겠죠. 검찰이 작정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을 안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너무 재판이 잦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1년 연초달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재판 일수는 줄게 될 것이고 예. 결론은 낮게 될 것이에요. 초반에는 좀 여러 가지 당무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의 이 재판 과정들이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언젠가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결론이 안 나더라도 재판의 일수는 줄어들 것이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염려는 해주신 거는 하지만 뭐 이해는 되지만 이게 당무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중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재판을 받는 부분들은 저는 좀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검찰이 너무 기소권을 남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예. 좀 검찰의 이 기소권 남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아직도 제 뇌리를 강하게. 알겠습니다. 예, 오늘 모습 보면요. 지팡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건강이 좀 나아진 것 같죠. 그리고 지난 화요일 재판에는 7분인가 늦어서 재판이 진행됐다고 재판장이 뭐 좀 한 소리 했죠. 좀 빨리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 일찍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걸 의식한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불구속 기소권이 최근에 몇 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위증 교사입니다. 이 공소장 내용이 조금 언론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검사 사칭 뭐 관련된 그 건이에요. 그래서 2018년까지 가는데 윤희석 대변인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화면을 좀 보면서 이거 화면이 2장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우선 저 사건이 2002년부터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2002년 당시에 성남시장 김병량 시장이라고 계셨어요. 예.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 출신인데 예. 그분의 어떤 비리 관련해서 KBS의 최모 PD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검사를 사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돼요. 시장에 직접. 검사인 것처럼.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PD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코치를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관여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김병량 시장이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150만 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 건으로 벌금이 검사 사칭으로. 자, 그것은 이제 확정된 사실인데 예. 그 이후에 16년이 지난 2018년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예.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인 김영환 현 충북지사가 질문을 해요. 그 건은 어떻게 된 거냐? 그 뭐 사칭한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 전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는 누명을 썼다. 이렇게 아니다. 사칭 이런 거 아니다. 예,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로 왜냐하면 판결 내용 150만 원 벌금 받은 판결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지금 지금까지 흘러온 전 그 앞에 상황이잖아요. 네.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위증 교사가 나온 거 아까 화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게 또 이제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예. 그 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기소된 것에 대해서 뭐 형님 정신병원 입원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2019년에 기소가 재판을 받아서 결국 2020년에 무죄를 받게 돼요.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 허위 사실 유포건이 그 건으로 그 토론에서 한 얘기 그 건이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오. 그 과정에 자, 예. 요건만 보겠습니다. 4개가 합쳐져서 무죄가 나온 건데 이 검사 사칭건에 대해서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데 증인 한 명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증인? 예. 그 증인이 누구냐면은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김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다.
그런데 지금 그게 위증교사 혐의가 그 혐의인 거군요. 예, 그런 겁니다. 당시에 그 김 모 씨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기억도 안 난다. 중요한 건 제일 잘하는 건 김병량 시장인데 그분은 이미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아까 잠깐 떴던 화면 2장짜리 화면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뭐라고 좀 얘기를 전달한 거잖아요. 이거네요 지금 그게 그러면. 그렇습니다. 요거면 내가 타깃이었다는 거 정치적 배경이었고 사건이 좀 이런 걸 말해줬으면 했는데 당사자는 그 비서는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증인이 될 수 있는 분에게 강요를 했다. 모른다는 사람에게 자, 그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이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 통화한 것을 녹음한 것 거기에 드러난 거예요. 직접 통화해서 저렇게 얘기했다. 저기 그렇죠. 보면 혹시 텔레그램 써요? 텔레그램은 내가 보낼게요. 그럼 이 사람이 답을 해요, 비서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그래서 진짜 법정에서 그대로 했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게 된 거예요. 이게 위증교사 이 혐의건 그리고 기소가 된 건 이게 이 내용인데 일단 윤석 대변인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소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찰의 주장이죠. 공소장이니까. 그렇죠. 공소장이니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재판부에 가서 한번 유무죄를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이 국민의힘 쪽의 입장이 참 재밌어요. 한동훈 장관 또 포함이 되겠지만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위증교사는 또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면서 유죄인다고 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되면 무죄가 아니듯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갖춰도 유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검찰이 이거 뭔가 좀 이거 건수를 올릴 수 있겠어. 그래서 이걸 따로 기소를 해서 지금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됩니다.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검찰의 주장들이 공소장에 담겼지만 그 사실 여부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이거 법원에 가서 그래 법원에 다툼이 갔을 되는 때는 거죠. 검찰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라고 판결을 받았을 때는 검찰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책임도 안 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다시 돌아가면 기소권 남발 정말 안 됩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른바 최근에 신앙님 인터뷰권, 뭐 허위 인터뷰권,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언론들의 어떤 관련된 보도, 뭐 이런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7일 국정감사장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20대 대선에서 김만배 신앙립 인터뷰 조작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가 벌어졌습니다. 그거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대역을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김병욱 의원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혼자만 할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사건은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또 2014년도 15년도 도저히 조작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등장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가짜뉴스의 선결 문제로서 이것부터 먼저 수사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수사팀이 이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가 같은 결론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감장에서 나왔어요. 좀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소개해드리면 김승희 의전 비서관 사의를 표했군요.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뭔가 지금 출장 윤석열 대통령 전 해외 출장 잡혀 있잖아요. 순방. 근데 거기에 이제 배제가 됐고, 그다음에 일단 뭐 문제가 있다. 뭐 공직기관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동훈 대변인 명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직무 뭐 해제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둔데 아까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이건 판단해야 된다. 근데 그걸 판단을 했군요. 역시나. 이슈가 컸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지금 대통령실도 굉장히 신속하게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고요. 사의까지 나오기 굉장히 속도가 빨랐어요. 이거요. 지금 아직 저녁 시간도 안 갔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튼 속보가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자녀 학폭 논란 김승희 의전 비서관 사임입니다. 바로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들어올까 했는데 바로 들어왔네요, 정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속보는 즉각 수리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요, 바로. 빠릅니다. 아무튼 빠릅니다. 달라졌어요, 조금. 이런 모습이고, 방금 전에 했던 주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신학림 씨 인터뷰, 허위 조작 인터뷰 막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도 내용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JTBC 관련돼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JTBC가 그 보도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손정혜 변호사, 지금 이 JTBC가 보도권을 어떻게 지금 처리한 겁니까, 지금요? 네, 일단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중간 결과입니다. 일단은 봉지욱 기자가 상부의 데스크에 제대로 된 보고라든가 반론을 제기하는 어떤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허위 보도나 소위 말하는 선택적 보도, 그러니까 짜집기 보도를 한 것이다. 결국 JTBC 입장은 이거 회사 차원, 데스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래에서 어찌됐든 보고가 제대로 올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자체가 부실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보도가 나갔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것이고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영 씨를 만나서 이 봉 기자가 관련 사실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점하고요. 두 번째는 압수수색 주체나 시점을 왜곡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남욱에 대한 진술 조사, 그러니까 남욱의 진술로 이 보도가 나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이해 진술 조서에서 반대되는 어떤 진술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점에 의해서 그냥 데스크의 보도를 하기 전에 고지를 하거나 보고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 기자의 어떤 과실 또는 의도로 인해서 이런 허위 보도가 나갔다라고 자체 보고서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진상 조사를 해보고 보고서를 일단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된 기자의 반응도 있을 텐데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측이 JTBC가 한정된 자료로 미리 결론 내리고 끼워 맞췄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걸로 지금 보이네요. 그리고 미공개 파일이 있는데 곧 공개할 것이다. 보고했다, 본인은. 약간 좀 맞서는 주장이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보도 쪽에서 나와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나 봅니다. 이게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이 내용 됐고요. 다음은요. 이것도 좀 여당과 관련돼 있는데 이게 좀 뭐가 의견들이 다른가 봅니다. 뭔가. 일단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은 되고 유승민은 안 돼. 왜?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두 사람을 다르게 지금 대우하는 거 아니냐? 이유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지금요. 일단 이 주제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이걸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2명 등장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가 탈당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기회를 준다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요? 네. 안 줄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유승민 전 의원한테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빨리 나를 쫓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쫓아내면 안 됩니다. 노원병의 공천을 그대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쫓겨나가서 나가면요. 수도권에서 저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은요. 2, 3% 차이로 당락에 엇갈립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꼭 끌어안고 노원병에서 공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과 유승민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까? 글쎄요. 저는 그다지 다르다는 생각은 누구는 약간 해봤습니다. 괜찮다는 것 같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저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김거식 위원장 인터뷰도 있고 이용호 의원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저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과연 약이 될까 독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눈물도 흘리고 당에 대한 진정성도 이야기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의미로는 탈당을 하기 위한 명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었어요.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에 대해서 언제일지는 모르나 상당히 당의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탈당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할까 이 부분을 당이 지는 리스크죠.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전직 대표였고 이게 대중성이 있는 정치인인 만큼 당에 대해서 어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탈당하게 되면은 총선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딜레마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당이. 예. 그것이 지지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그러면은 이걸 약간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당에서는 이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 잡는 모션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학적으로 그렇게 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준석 대표는 되고 유승민 전 대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논리보다도 지금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현학적으로 볼다 그러면 이런 거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권 예. 주자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에. 그렇게 되면은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의 입장 전체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가 국정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예. 또 총선을 앞두고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경우 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없다. 어.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공천을 주장한다거나 예.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뜨거운 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용 의원의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들어가고 젊은 층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선거의 실익적 측면을 고려한 그러한 어떤 제스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건 또 있을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예. 정쟁을 하지 말자. 예. 이재명 대표에서 비판하지 않겠다. 국힘단도 나오고 예. 여기에 되면은 민주당도 약간의 그런 모션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평화 모드로 가는데 예. 과연 삼지대가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희 교수님께서 그냥 빙빙 둘러서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요. 이번에 박원석 전 의원님께서 두 정치인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까? 여당 내에서 지금? 저는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부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두 정치인을 보는 당에 시각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란 시각이 있지만 예. 다만 두 사람을 배제했을 때 당에 미칠 파장과 영향에 있어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차이? 예.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과정은 누가 봐도 좀 부당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당함과 말이 안 됨을 의식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또 한 번 공천에서 배제하고 내쫓았을 때 그게 이를테면 2030 여론을 비롯해서 중간층에 미칠 영향 이게 꽤 클 수 있다. 아까 예. 이제 김근식 교수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천 줘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서울의 접전 지역에서는 그 2, 3% 차이 때문에 다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공학적인 계산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에 예. 비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지사 선거에서 경선에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당대표 선거, 물론 이제 유승민 의원을 의식해서 골대를 막 옮겨가지고 당대표 선거 결국에는 주저앉았지만 그때 유승민만 주저앉힌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어요. 이게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준석 그 전 대표하고 약간의 이제 리스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으면 그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별 리스크가 없다. 관리가 이렇게 된다. 아마 평가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게 듣고 보니까 무섭네요. 이게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뭐 별 타격 없으니까 괜찮을 거고 여기 타격 있으니까 그냥 공천 줘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거는. 말씀드린 거하고 박원석 전 의원께서 이 말씀하신 거 거의 맥락은 같은데 예.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누구를 쳐내고 쳐내지 않고는 예.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어떤 목소리가 하나 더 준비됐는데 어제도 이거 전해드렸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나가버리면 지지율이 어떻다 저떻다 이 얘기를 또 많이들 하시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나가면 플러스다. 네. 오. 3에서 4%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뭐 말하는 이제 이준석, 유승민이 나가면 뭐 3% 올라가느냐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빨리 몰아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저는 그 대변인의 말에 동의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저렇게 했고 앞서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반박을 하죠.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당을 나가서 지지율이 3에서 4%포인트 오른다면 즉각 제명해서 당 지지율 올리세요. 또 저렇게 받아칩니다. 지금요. 이거 이준석 대변인. 이거 제명 또는 탈당하면 지지율 오릅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리고 저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는 있는데 답변을 김미수 대변인이 답변할 때 숫자를 내보내면요 굉장히 나중에 당혹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저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이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까지 평가가 나왔어요. 이번에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을 떠나게 되면 당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뭐 그 떠나면 오른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도모야만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안에서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나가라? 저는 따지면 나가면은 나가는 거를 3, 4%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한 7에서 10%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아니 대선 때도 안철수 의원 안 와서 대통합해서 0.7%를 이겼잖아요. 예. 그만큼 이 합산의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두 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의 이 수치를 보면 강서도 그렇고요. 예. 20대 이상 30대 이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국민의힘이요. 그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진 정책을 했던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호남 쪽, 특히 보수를 좀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호남 쪽의 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라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내보낸다? 그리고 3, 4%가 오른다? 이거는요. 계산을 해도 한참 잘못한 것이죠. 이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탈당한다는 것은 그냥 뭐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탈당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갈등이고 대립입니다. 더군다나 탈당보다 더 심한 건 제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뭐 상당히 당이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여기에 여론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입장에서는 국힘이 또 내부 혼란이 쌓인다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탈당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정치가 덧셈의 정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때로는 뺄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혼용되는 것이 정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과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덧셈으로 봐야 될 것인가 뺄셈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러면 간단하지 않겠냐 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 있어서 유승민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유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이름이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죠. 이슈로 떠올랐어요 사실은요.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실 분은 이분도 요새 또 많이 나오시더군요. 마라톤 하시는 분이거든요. 마라톤 하시는 분. 요즘에 마라톤 한다고 굉장히 스스로 자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관련된 이유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관련 영상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박수! 마라토너다 이렇게 소개해요. 보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본인 SNS상에 남들 다 보라고 올린 사진이죠. 설명을 지금 해외에 가 있어요. 국감 때문에 해외 이제 뭐 대사관들 국감 때문에 해외 나가잖아요. 외교통일 상임위원회니까. 근데 이게 어제 SNS에 올렸는데 로마라 그래요. 저희가 로마 그러면서 외통이 국감 중인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로마에서 6.43km 달렸습니다. 제가요. 이걸 굳이 올렸어요. 굳이. 근데 그에 앞서 들으셨죠. 이준석 대표가 뭐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과거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보궐선거 같이 치렀잖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바로 다음날 약간 좀 쓰러졌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과로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요즘에 다시 회자되면서 뭐 건강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꺼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의식했을까요? 본인 달리기 잘합니다. 마라톤 외국 나서 해요. 이걸 일부러 지금 자랑하고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다음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또 엄청난 얘기를 꺼내놉니다. 나라의 수장이 XX라니 뭐 이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했던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무건수행하라 이준석 그러면서 전쟁할 때는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얘기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이준석 때리는 안철수예요. 한마디로. 이거 무슨 전략입니까 이거? 일단 전략 이전에 감정인 것 같고요. 감정입니까? 전략도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두 분 사이의 감정이 워낙 올해 별로 안 좋았던 감정이 있는데 예. 그게 강서 재보궐선거 그 유세차에서 욕설 비슷한 말을 계기로 그걸 둘러싼 설전을 계기로 조금 폭발한 것 같아요. 이른바 무슨 뭐 자빠졌네 뭐 이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 선거 이렇게 참패하고 나서 당의 대표적인 정치인 두 분이 저런 식의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게 당의 지지층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두 분한테 좀 멈춰달라 이런 얘기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멈춰요. 이게 멈춰지지 않는데 안철수 대표가 무슨 이득일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저게. 지금 이 설전과 갈등이.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게 무슨 전략일까 저도 생각해봤는데 예. 별로 저게 전략일 것 같지가 않아요. 굳이 따지면 마이너스 전략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당의 이제 오래된 이 보수 지지층들, 예. 특히 이제 장년층, 뭐 TK 이쪽에 이제 안철수 그 대표가 기반이 이렇게 단단하다고 할 수 없는데 차제에 이준석 때리면 그분들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반사이익을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을 향해서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비대위원장을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손드는 모습 아니냐라는 손을 드는 모습이다. 해석이 있는데 당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손들어도 좀 손을 잘못 드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안철수 의원께서 삼선 중진이고 예. 대선 후보 당대표를 몇 번을 지냈습니까? 예. 근데 굳이 본인한테 득이 안 되는 막 서명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제명한다고 뭐 얘기하고. 제명하자 그러고. 근데 앞서서 그 수도권에 예. 출마하려는 예정자는 이준석 대표를 이런 식으로 자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2, 3% 차이로 다 떨어진다. 당에서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근데 여긴 제명하자고 하고 있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정무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뭐 본인한테 전혀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 대변인, 안철수 의원이 뭔가 손을 드는 것 같습니까? 뭐 시켜달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끼면 안철수 의원이 좀 평정심을 잃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당에 두 분이 같이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생긴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예. 두 분이 바른미래당이라고는 저희 당 바깥에서 2018년도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쌓였던 그 갈등이 같은 당에 있었죠, 거기에서. 예, 그때 뭐 공천을 주내만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5년 지나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로마에 가서 마라톤 했다고 보란 듯이 올리는 건 분명히 목적이 있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아픈 사람 얘기 그러니까 저걸 의식해서 그런가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자, 요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이 내용은. 그리고 다음 준비된 거는요. 지난해 12월 말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연이법 문제. 이게 좀 몇 차례 방송에서 좀 전해드렸었는데 당시 운전을 해서 치사 혐의를 적용받던 이 도연이 할머니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거든요. 이 소식이 전했는데 오늘 뉴스와이드가 이 도연 군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돕고 있는 이 변호사 두 분을 방송 최초로 스튜디오에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좀 진행할 텐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런 계시지만 도연이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동일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것이 도연이가 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도연 군의 아버지와 그리고 변호를 맡고 계신 하종선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굉장히 어려운 걸음 해주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도영군 아버님께 최근에 사실 어머님 얘기가 많은 분들의 약간 눈물을 좀 일으키고 안타깝게 보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머님께서 최근에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머님께서는 그 결과를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좀 하시던가요? 어머니께 불송치 결정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예. 그게 다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도연이가 없는데 내가 감옥살이를 하던 이렇게 살던 예.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며 하염없이 우시는데 예.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으시라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일상생활을 회복을 하셔야 되니까 어머니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고 그냥 말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상황이 좀 나아지신 거 아닌가 했는데 어머님 말씀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요. 그리고 앞서서요. 저번 추석 명절 때 어머님을 만나셨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절을 하시고 뭐 이랬던 내용들이 좀 알려졌었거든요. 네. 그때 상황 잠깐 짧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단 와이프랑 첫 명절인 설 명절에 사실 있었던 이야기였고요. 예. 와이프랑 굳은 마음을 먹고 울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예.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달려 나오시면서 그 당시 몸도 온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려 나오시면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서 와이프와 함께 경포 바닷가 가서 한없이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지금 도영군 아버지께서 담담히 설명을 해주시지만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한 아픔이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 하종선 변호사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 전 이 사안에서 국과수가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과수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라고 감정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경찰이 종결을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급발진 전 과정에 예. 음성과 그 영상이 확보되어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두 가지 감정, 그러니까 음향 분석 감정하고 EDR 신뢰성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 이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강릉경찰서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 쪽에서는 국과수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따져봐야지 이걸 100%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판정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국과수 그 분석 결과를 놓고 또 민사소송에서 그 음향 분석 감정, EDR 신뢰성 감정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과수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국과수 감정이 채택 안 됐지만 국과수에서는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제조사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감정 결과가 일단 나온 상태고 경찰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머님께서는 혐의가 없다. 불송치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벌어진 이 사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가 약간 모호해지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이거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에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강릉경찰서도 국과수의 분석 결과, 그러니까 차량의 결함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그 결론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과수 분석이 소프트웨어 분석을 하지 않고 그 사고가 끝난 차량을 그냥 눈으로 보고 브레이크가 작동하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네 이 정도의 분석을 한 것만 가지고는 과연 급발진을 일으킬 결함이 있었냐, 또 자동 브레이크 A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이 있었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제조사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이 소송은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예, 저희 주장은 이 급발진이 예. 그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했다. 예. 그리고 이 자동 브레이크 AEB라 그러죠. 예. 이 장치가 레이더가 없이 카메라만 가지고 작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예. 보통은 카메라하고 레이더 두 개를 활용해서 작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카메라만 가지고 작동을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그 신호 대기 중이던 앞에 서 있는 그 경찰을 예. 그 앞에서 이 전방 추돌 경고음이 7차례 울리거든요. 예. 그러면 섰어야 됩니다. 근데 서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고 가고 그 이후에 속도를 높여가지고 결국 AEB가 작동했었다면 도연이가 하늘나라로 가지도 않았고 할머니가 예. 중상을 입지도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AEB 결함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중대한 그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예. 도연이가 그 하늘나라로 간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송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엔 도영군 아버지께. 근데 그런데요, 지금 이런 소송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급발진이 인정된 사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이 이런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소송을 한다는 거, 이게 일각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배란으로 바위 깨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싸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개인은 예. 대기업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한없이 무력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가는 방관자요. 국민은 그저 속으로 울분을 터뜨릴 수뿐이 없습니다. 예. 작년 12월 6일 축구를 유난히도 좋아했던 도연이가 예. 브라질 월드컵 브라질전에서 일단 저 물을 한 모금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가라앉히시고. 네. 예, 예. 작년 12월 6일 축구를 유난히도 좋아했던 도연이가 예. 월드컵 브라질전을 보고 싶은 마음에 새벽 3시에 먼저 일어나서 저를 깨워서 함께 응원을 했던 모습이 저에게는 도연이의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예. 그날 오후 4시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서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도연이의 상태는 미세한 심장 소리만 들리고 있었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으로 도연이를 마주했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고 그 사고의 원인이나 이유도 모른 채 평생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힘겨운 싸움을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이렇게 일파만파 커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도연이가 떠나보낸 이유를 예. 그 진실을 사고 원인 규명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었는데 예.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그리고 도연이를 본 마지막 모습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나 더 아버님께 질문을 드리면 사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꽤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거든요. 지금은 피해자로 돼 있는데 이거를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로 바꾸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쉽게 말씀드리면 이른바 이제 도연이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법 입법 청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치권도 일단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도연이법이라고 해서 사실 어떤 법 앞에 도연이의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 부담스럽고 또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힘들지만 예. 도연이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동일한 사고가 났을 시에 예. 제가 겪고 있었던 이런 아픔들, 그다음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도연이가 준 소명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동의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법안은 국회에서 꽤 발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논의도 된다고 하는데 진척은 딱히 됐다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요. 네,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예. 법안이 그리고 여야 의원분들께서 5차례에 걸쳐서 대표 발의도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소관위에서 2차례 회의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지만 예. 더 이상 동일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예. 동일한 아픔과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를 좀 찾아가셔서 여러 의원분들을 만나서 호소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그 의원들은 뭐라고 말씀들 하십니까? 네, 당시에 허영 의원님, 또 박정화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을 만나 뵀는데 예. 세 분 모두 다 격하게 공감하고 계시고 또 허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 발의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예. 네, 그 말을 굳게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도윤군 아버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 법은 국회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치권에 지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사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가정 파괴범이자 연쇄 살인범입니다. 러시아 룰렛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급발진 사고의 순번에서 오늘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AI 시대에 레벨 4라는 자율주행 차량에 접근하는 시대적 관점에서도 꼭 필요한 개정 아니며 지금 이슈화되고 공론화되었을 때 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면 증명해야 되는 이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도연이와 같은 또 다른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도연이 사고를 단초로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급발진 사고에서 첫 승소한 사례가 돼서 다시는 제조사가 방관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도연이 방문 문구에 적혀 있는 글귀인데요. 우리에게 다가온 빛나는 작은 별, 큰 별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춰주길. 도연아,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우리 도연이 너무너무 사랑해, 도연아.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용기를 내서 나와주신 도연군 아버지 그리고 하종선 변호사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연이 아버지의 마지막 먹먹하게 하는 얘기까지 좀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건 좀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가수 이명웅 씨 콘서트 티켓 따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선 이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 대기를 하라고 그래? 이게 뭐야? 왜 이래 이거? 이거 뭐야? 내가 제일 빨랐는데.
이상희 교수님, 방금 보신 영상이 어느 한 카페에서 종업원 도울 마서 어떤 이 어르신께서 임영웅 콘서트 티켓 성공해서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각 집마다 들리는 얘기가 부모님을 위해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나서서 티켓팅 안 된다, 못 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변에 혹시 구하신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걸 티켓팅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피켓팅이라고 이야기. 피켓팅이요? 예, 피가 나오도록 한다 해서. 아, 피가 나오도록 티켓팅을 네, 그래서 한다. 거의 뭐 컴퓨터 앞에 페인이 돼야 거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저게 일종의 블랙마켓이었습니다. 안표상 자체가. 그때는 뭐 경제가 시원치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범죄로 이제 많이 취급하고 예. 사실상 좀 묵인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풀미,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500만 원 가까이 이번 임영웅 콘서트는 저 그렇게 티켓이 있더라고요. 먼저 구하시면 파는 건데 근데요 이 500만 원이 이게 예. 단순히 그냥 안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좀 있나 봅니다. 이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오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안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안표가 기본 2배에서 뭐 비싼 좌석 20배, 30배, 50배까지도 넘는데요. 화면 보시면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정작 처리가 된 게 보면 0건이죠. 문체부에 보고하고 끝입니다. 뭐 어쨌든 신고 접수 받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행정 조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금년에 공연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3월달부터 그 안포 거래에 대해서 행정 조치 내지 행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고. 아니 무슨 안표가 지금 임영웅 콘서트 한 표에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구해서 대량으로 안표로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손정혜 변호사. 이 표 파는 사람들은 도대체 표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일단은 매크로라는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선량한 공연을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앞서서 기계로 매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량의 표를 매집할 수 있는 매크로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 여기도 등장합니까? 이게 네, 지금? 공연을 정상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고자 사실은 공연을 하는 예술인에게도 피해고 사실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고 그렇습니다. 결국 돈은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디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돌려서 표를 사는 사람들만 승자가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사실은 이 임영웅 씨 말고도 수요가 높은 데서는 좋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티켓팅을 하고 싶잖아요. 예. 거기는 중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처벌되는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범죄 처벌법만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것을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을 하는데요. 업무방해. 네, 왜냐하면 이 티켓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다. 특히 이렇게 매크로 같은 기계를 모집해가지고 원래는 내가 공연을 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해서 팔목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접근이라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이제 집행유예로 처벌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일부 사례만 이렇게 적발됐을 뿐 여전히 중고 사이트에 가면 이런 유명 연예인, 유명 어떤 공연에 대해서 사고 팔고 2배는 뭐 쉽게 볼 수 있고요. 이 사안처럼 30배 가까이 폭리를 취하는 예.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특히 이제 콘텐츠 진흥원에서도 이제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요. 중고업체 사이트만 조금 모니터링하면 예. 사실은 수사 의뢰에서 금방 이렇게 폭리 취하는 집단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것을 사기 행각으로도 선량한 피해를 양산하거든요. 법을 내 표를 적용한다면, 팔겠다. 예. 아닙니다. 표를 팔겠다라고 하면 임영웅 표를 꼭 구해서 우리 할머니 주고 싶은 예. 손자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소액 사기긴 사기를 하지만 또 거기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괴롭고 특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클 텐데 이런 부분들도 공연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금액을 환수하는 거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당장은 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안표 판매하는 걸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경범죄는 오프라인을 예정하지 않은 시대에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냥 길에서 이렇게 파는 그건 처벌하는데 네, 야구장 같은 데 가면 가만히 있으면 줄 서다 보면 어떤 아줌마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콕콕 그거는 찔러가지고 처벌 가능. 네, 예. 그거 이제 그것도 벌금 20만 원이니까 굉장히 미약한 처벌이죠. 아니 지금 티켓값이 500만 원까지 갔는데. 네, 지금 오프라인 시대에서 뭐 수천 표를 매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억 원, 뭐 수천만 원 번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 20만 원 처벌로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공연법을 개정한다는 것이고 예. 개정 이후에도 적극적인 어떤 처벌 의지를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좀
이게 공연법이요 내년 3월부터 아까 설명 나왔잖아요. 개정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공연 관련된 온라인 암표 거래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스포츠 경기 온라인 거래 티켓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처벌이 불가능한데 그건 또 빠져 있답니다. 거기에. 왜냐 공연법이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좀 법을 바꾸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어떻게 찔끔찔끔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런 거 좀 해야 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늘 또 나왔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